당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 했다면? 그리고 3년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매섭고 냉혹했다. 1월의 한파는 더욱 기승을 부려 천문틈 사이로도 얼음장 같은 바람이 스며들었고 밤새 쌓인 눈이 거리를 하얗게 덮어버렸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손에 따뜻한 유자차를 쥐고 있었다. 차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손끝이 시려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그 온기조차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며느리 별표 지현 별표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들어오지 않았다. 주저하는 듯한 발걸음, 어딘가 불안한 표정, 그리고 손끝을 만지작거리는 잦은 습관까지. 오늘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다. 며느리와 나는 결혼 초반부터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가족으로 지내며 나름대로의 정이 쌓였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태도는 그런 점을 모두 허물어버릴 듯한 느낌이었다. 어머니, 아직 아침 안 드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어. 그녀는 내 앞에 작은 식탁에 앉았지만 뭔가 망설이는 듯했다. 보통 같으면 손주들 이야기며 남편, 내 아들, 이야기를 하며 조곤조곤 말을 걸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불편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좋지 않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말없이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그러자 그녀는 더욱 주저하는 듯했다. 뭔가를 말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화도 내지 마세요. 이건 남편이, 그러니까 상의 끝에 결정한 일이에요. 순간 속이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결정이라니, 무슨 결정 말이니? 그러자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께서 이제 섬에서 혼자 지내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황당해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섬에서 살라고? 내가 되묻자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요양원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생활비 감당하려면 벅차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조용한 곳에서 모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순간 모든 말이 가슴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내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나. 섬으로 가라니 그것은 사실상 우리 삶에서 나가 달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과 배신감이 더 컸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그 섬에 두고 앞으로는 오지 않겠다는 거구나?
지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대답이었다. 나는 손을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겠다. 너희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보내면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니? 남편은 생전의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걱정 마. 내가 없어도 애들이 잘 모실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텼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말은 헛된 약속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외딴 섬으로 보내지게 되었다. 천밖을 바라보니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얼려버릴 것처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지켜온 가족이었는데 결국 나를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존재도 그들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서울에서 출발한 지 벌써 3시간이 넘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고 쓸쓸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겨울 바다는 잔잔했지만 하늘은 어둡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별표 지현 별표이는 내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앞좌석의 아들 별표 현우 별표는 운전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나를 데려가는 이 길이 그들에게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불편한 과정인 것처럼 느껴졌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던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작은 짐 가방을 챙겼다. 며느리는 그마저도 많다며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 꼭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나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옷 단단히 여미세요. 지현이가 문득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어느덧 낡은 작은 항구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그나마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적막함만 감돌았다. 잦은 대다부도에 묶여 있었고 배에 짐을 싣고 있는 사람 몇몇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그치자 그제야 이 섬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아들 현우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눈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우야. 그제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어릴 적 내 손을 꼭 붙잡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그 아이는 사라지고 이제 내 앞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운 남자가 서 있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듯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 지현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돌아오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다. 배가 출발하고 나는 천천히 항구를 떠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대다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을 흔들지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 배가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이곳이 이제 나의 마지막이 될 곳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섬에 도착한 첫날
나는 그곳이 내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내가 내린 곳은 잦은 선착장이었고 주변에는 낡은 어선 몇 척이 묶여 있을 뿐이었다. 배에서 내려 선착장 끝으로 걸어가니 선박한 시멘트 바닥 위에 군데군데 바닷물이 고여 있었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와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무엇보다 더 서늘한 것은 내 마음속이었다. 마을이라기엔 너무나 작은 몇 채 되지 않는 집들이 언덕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가 앞으로 지낼 곳이었다. 멀리서 봐도 오래된 집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지붕 한쪽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담벼락은 비바람에 달아 빛이 발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밀려왔다. 격지는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작은 부엌 한켠에는 낡은 가스레인지와 작은 냉장고가 있었지만 불을 켜보니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듯 깜빡깜빡거렸다. 싱크대에는 녹슨 수도꼭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넘긴 흔적이 없는 달력에는 몇 년 전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작은 찬장을 열어보았다. 쌀도간에는 반쯤 남은 쌀이 있었고 옆선반에는 말린 나물 몇 봉지와 값싼 양념들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오래된 두부 한 모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앞으로 잠을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섬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아무런 선념도 없이 그저 살아가라는 듯 던져진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천천히 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작은 방 한 칸에는 낡은 이불과 얇은 요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옷잔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오래전에 쓰던 듯한 옷력벌이 걸려 있었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거센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저 멀리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바다라는 공간은 원래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지만 그날따라 나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해가 점점 저물기 시작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저녁이면 TV를 켜고 동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이곳은 너무나 조용했다. 아니, 차라리 너무 적막해서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저녁을 챙겨 먹을 기운도 없이 겨우 이불을 덮고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문을 흔들었고 지붕 위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적막함과 낯선 소리들이 더 크게 느껴졌다. 서울에서의 밤은 항상 조용한 듯하면서도 멀리서 차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것조차도 내 마음을 더 허전하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마치 이 작은 공간이라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현우가 어릴 적 내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요 라고 밝게 인사하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이 섬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고 언제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더 이상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가족도 없었고 편하게 누워 TV를 보던 거실도 없었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아니,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처음으로 부엌에서 밥을 지으려는데 불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가스레인지만 돌리면 바로 불이 붙었지만 이곳에서는 장작을 태고 직접 불을 피워야 했다.
몇 번이나 성냥을 긋고 나무를 모아 불을 붙이려 했지만 축축한 장작은 쉽게 타오르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불꽃이 일었고 나는 손으로 부채질을 해가며 불을 살렸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었는지 모른다. 음식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했다. 처음 며느리가 준비해준 쌀과 반찬들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는 이곳에서 최소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쌀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나는 직접 음식을 구해야 했다. 마을 어귀를 조금만 지나가면 작은 숲이 있었다. 처음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숲속을 탐색하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던 나물들을 떠올리며 이것저것 뜯어왔다. 하지만 내가 가져온 것들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섬에 살고 있던 한 할머니가 나를 보고 다가왔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녀는 내가 손에 쥐고 있던 풀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얼른 손을 놓았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몇 가지 나무를 골라주며 이건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건 독이 있으니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이후로도 마을 주민 몇몇이 나를 도와주었다. 누군가는 말린 생선을 조금 나눠주었고 누군가는 숲몇 개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계속 신세를 질 수 없었다. 이곳 사람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직접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낚시를 하던 모습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나뭇가지를 깎아 낚싯대를 만들었다. 바닷가로 나다 몇 번이고 줄을 던졌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바닷바람은 거칠고 바닷물에 손을 담그면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첫 물고기를 잡았다. 작고 말라 보였지만 내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한 마리였다. 나는 물고기를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별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은 역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질 사람이 아니야. 살아남아서 증명할 거야. 나를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걸. 별표. 섬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 나는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어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날도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나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선착장 근처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어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가끔 들러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이날은 유난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 그중 한 어부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마치 아는 체 하듯 말을 걸어왔다. 할머니, 서울에 계신 가족들은 잘 지내시죠? 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울에 있는 가족이라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잘 지내겠지요. 그러자 그 어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며느님이 요즘 서울에서 큰 회사랑 일하신다면서요? 식품회사 쪽이라던데.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식품회사요?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어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할머니께서 만드셨던 결표 깻잎 된장 조린 결표 그거 있잖아요. 그걸 상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깻잎 된장조림은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다듬어온 우리 집안의 비법 같은 음식이었다.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간을 맞추고 조리법을 개선하며 지켜온 나만의 요리였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그것도 나를 버려놓고 서울에서 몰래 팔아넘기려 한다고?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나를 이곳에 보낸 것만으로도 배신감이 컸는데 이제는 내가 평생 지켜온 것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이럴 수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마을 어부는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을 알아차렸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도 가족끼리 잘 해결하시겠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는 다시 담배를 피우며 동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그쳤지만 지금 내 안에서 부는 분노의 바람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직접 서울로 올라갈 수도 없고 전화를 한다고 해도 며느리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별표 편지 별표. 이곳에는 핸드폰 전파도 잘 터지지 않았고 인터넷 같은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섬과 육지를 오가는 배가 있었고 가끔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한 어르신을 찾아다 부탁했다. 서울에 가는 배를 타실 때 제 편지를 하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나는 밤새 편지를 써 내려갔다. 별표 현우야. 별표. 너는 내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너희 가정의 전통이자 내 할머니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깨입된 잔조림을 며느리가 몰래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다.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아직 나를 내 어머니로 생각한다면 사실을 직접 확인해봐라. 별표 엄마가 별표. 나는 손으로 꾹꾹 눌렀으며 이 편지를 완성했다. 혹시라도 편지가 중간에 없어질까봐 2통을 써서 다른 마을 주민에게도 부탁했다. 며칠 후 현우는 마침내 편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편지를 읽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엄마의 말이 맴돌았다고 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지현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현우는 결국 지현이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현이의 메시지함에는 한 식품회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다. 별표 지현. 별표 레시피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리해서 넘길 예정이에요. 별표 회사 담당자. 별표 좋아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계약금도 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별표 지현. 별표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어머니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정리됐으니까요. 현우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던 아내가 할 말인가? 이미 정리됐다. 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별표 어머니는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별표는 의미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부담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한 사람의 인생이었음을. 현우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별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배신자가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표. 그날 나는 평소처럼 해변 근처를 걷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지만 이젠 익숙해진 바람이었다. 매일같이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같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별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별표. 그때였다. 멀리서 낯선 대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보통 섬으로 오는 데는 정해져 있었기에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두 눈이 커졌다.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현우. 나는 순간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몇 번이고 편지를 보냈어도 아무 반응이 없던 아들,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현우는 허둥지둥 뛰어내렸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나를 꽉 끌어안았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현우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현우야, 내가 드디어 왔구나.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까지. 나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현우도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왔죠?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다. 이제라도 왔잖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단단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가만히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바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현우는 모든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섬에 버려두고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몰래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별표 지현 별표과 식품회사의 관계가 밝혀졌다.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점단한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계약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가 발견되었고 지현이 레시피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별표 지현은 노인 유기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별표.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고 결국 그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멍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다. 별표, 정말 이게 끝일까? 별표. 지현의 재판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별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별표. 현우는 내게 물었다. 엄마, 이제 다시 가게를 열어볼래요? 엄마 요리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다시 식당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현우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엄마,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이후로 나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러 다녔고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여행도 다녔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공원을 거닐고 때때로 낯선 도시를 여행하며 전혀 새로운 기분을 만끽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하고 서늘했다. 여름 내내 무덥고 습하던 공기가 가을이 되면서 맑고 선선해졌고 하늘은 한층 높아 보였다. 나는 마당 한쪽 평산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졌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이런 조용한 일상이 익숙해졌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적어도 그날 별표 그 사람이 별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였고 청백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고 흐트러져 있었다. 눈빛도 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별표 지현이었다. 별표. 나는 유자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녀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관심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던 다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나는 여전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아주 조금의 연민까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절 버렸고 친구들도 절 멀리해요. 어디를 가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나는 조용히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별표. 그럼 이제 와서 나를 찾겠다고? 별표.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고 제 욕심이 얼마나 큰 잘못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별표. 그날 섬에서 나를 버리고 떠나던 그녀의 모습. 별표. 나는 목이 메었다. 내가 나를 섬에 버릴 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차갑게 등을 돌리고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지현은 더욱 흐느꼈다. 어머니, 저는 제 죄를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도요. 하지만 어머니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한때 내 가족이었지만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기도 했다. 지현이 다시 찾아온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섬에서 혼자 남겨졌던 그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던 그 적막한 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날들까지. 나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단숨에 사라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노골적으로 불피한 기색을 드러냈다. 별표.
엄마,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고요? 별표 별표. 나는 차를 따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현우를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 나는 조용히 답했다. 그러자 현우는 주먹을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별표 별표. 엄마는 왜 또 그 사람이랑 마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별표 별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밀어 놓았다. 현우야, 엄마도 놀랐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야.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엄마. 간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엄마를 버리고 엄마를 이용하고 엄마의 소중한 걸 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현우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나도 같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현우야, 엄마도 아직 잊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계속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까?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인 거예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용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잊겠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이 문제를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싶어. 현우는 화단한 듯이 턱을 꽉 깨물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를 섬에 버렸어요. 혼자 외롭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어요. 엄마는 그걸 정말 잊을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계속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엄마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다시 마당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감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졌고 마당 한편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소리 없이 쌓여 있었다. 조용한 오후였다.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고 있었다. 별표 별표 지현이 다시 나타났던 날, 그리고 현우의 분노, 별표 별표. 그녀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궁금했다. 하지만 내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지현이 서 있었다. 지난번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별표 별표, 계약서, 별표 별표.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지현이 예전에 식품회사와 맺었던 계약서였다.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3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내 음식을 팔아넘기려 했던 그 사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계약서의 하단을 보던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별표 별표, 레시피 양도 도미자, 현욱, 별표 별표. 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했다. 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별표 별표 현우. 내 아들 별표 별표.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제가 혼자서 그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사실은 현우 오빠도 관련이 있었어요.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거짓말 마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가 내가 했던 그 일에 동참했다고?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지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오빠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무슨 돈 문제? 지현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오빠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투자가 실패하고 빚도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식품회사에서 큰 계약을 제안했어요. 오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고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뒤로 빠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현우를 믿었다. 아무리 지현이 나를 배신하고 힘든 시간을 겪게 했어도 적어도 현우만큼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서류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결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결표. 지현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거 잃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진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지도 몰라요. 나는 다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진실을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 끝에 현우를 집으로 불렀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마당에 쌓인 낙엽조차 치울 마음이 들지 않았다.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다. 3년 전 지현이 저지른 일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만큼은 믿어왔다. 그 아이는 적어도 내 편이라고 끝까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계약서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다. 현우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있었다.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나는 천천히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해서 차분하게 물었다. 결표, 이게 뭐냐? 결표. 현우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엄마,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사실만 말해. 너도 이 계약에 동의한 거냐?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주먹처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대답이었다. 그렇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너도 결국 날 팔아넘긴 거구나. 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어려웠고 돈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지현이가 레시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엄마를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 날 위해서라고? 내가 정말 날 위해서라면 왜 그때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니?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날 직접 섬에 버리진 않았다는 거겠지. 하지만 결국 결과는 같아. 너도 나를 돈과 바꾼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바닥에 쏟아졌다. 현우는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었다.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다. 넌 나에게 변명할 자격도 없어. 내가 감히 날 위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날 섬에 두고 내 음식을 팔아넘기면서 내가 날 구하러 왔을 때 난 그래도 널 믿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넌 결국 나를 배신했어. 내가 나를 섬에서 꺼내준 것도 결국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울면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3년 동안 느꼈던 고통이 내 눈물 몇 방울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엄마,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문 쪽을 가리켰다.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현우는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달아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나는 집을 팔고 조용한 시골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기로 했다. 새로운 곳에서 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이제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서울의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현우와 지현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찻잔 2개를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엄마.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1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이제는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사람은 오직 엄마뿐이에요. 나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과거를 잊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별표 용서한다면 다시는 과거를 들추지 말아야 한다. 별표 등을 돌린다면 영원히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별표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별표